네, 자, 2025년 군무원 9급 국어 상세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기에서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서술어 자릿수란 이 서술어가 의미에 따라 나 말고 앞에 몇 가지 성분을 원해 라는 그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서술어는 그 의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수의 성분을 요구하는데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을 원하고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혹은 주어와 보어 혹은 주어와 부사어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원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서 서술어 자릿수가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문장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기억이에요. 내리다죠. 이때 한없이는 생략 가능한 이 수식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라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1번 참이고요. 그 다음 경미가 입김을 분다 해서 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그래서 분다는 타동사로서 라고 했으니까 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까지 두 개를 원한다 그랬죠? 그럼 한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두 자리 서술어다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하다 같은 경우는 주어가 부사어로 변하다 두 자리 서술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되다 같은 경우는 주어와 보어를 원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 목적어, 얘는 주어, 부사어, 이건 주어, 보어.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도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이지. 그러면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연결 어미 니은대이므로 붙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땡. 자, 그 다음 2번.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 이 역시 니은대가 어미죠. 그래서 붙였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책을 다 읽는 것에 이때 대는 니은대라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의존명사 대예요. 그래서 다른 의존명사로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하므로 3번은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많이 먹기는 먹는데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뭐다? 바로 연결어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관 부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쉬운 말로 담당 부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감염 방지, 확산 방지를 위한 적의 조치를 취한 후라고 했는데 이건 알맞은 조치 혹은 마땅한 조치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적의 조치를 예방 조치로 바꾸면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고쳐 쓴다고 했을 때 의미를 유지하면서 쉬워져야지 의미를 왜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의와 예방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어떻게 바꾸자? 알맞은, 마땅한 이 정도로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 기 통보한 신종플루 대응 복무지침. 기가 이미 기자예요. 그래서 이미라고 바꿔줍니다. 기존이라고 하면 이미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자 한자어. 자, 그 다음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고 했는데 자, 이건 그냥 철저히 해달라 라고 하면 되지 굳이 철저를 기하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한문어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4번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다른 모자를 보여주지요가 아니라 주다를 들이다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높임의 특수어휘 들이다죠. 그래서 적절한 높임 표현이고요. 그 다음 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가 아니라 데리다를 높여서 모시다, 모시고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궁금하시면 제게 여쭤보세요. 지금 물어보는 대상자가 자기잖아요. 저. 그러면 이건 1인칭 겸양의 표현인 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게 물어보세요가 돼야지 여쭤보다가 아니죠. 여쭤보는 건 그 질문을 하는 대상자가 높을 때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쭈어 땡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오랜만에 당신을 뵙게 되었다. 보다를 뵙다로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높임의 특수 어휘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요거 상대방을 높이는, 그래서 다른 모자를 당신께 보여드리겠다. 부사어를 높이는 들이다. 이건 목적어를 높이는 못이다. 그 다음에 당신을 생략된 목적어를 높이는 뵙다입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동. 사동은 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동이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시키는 것으로서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의 접사 이히, 리기, 우구, 추 등이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파생, 이 사동을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고요. 단형 사동이라고도 합니다. 접사를 붙이면 파생어가 되잖아요. 그러니 파생적 사동인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을 볼게요. 앞마당에 눈들이 주어져. 그러면 눈이 싸타를 시켜요? 다른 애한테? 아니죠. 눈이 싸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주어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동이 아니라 피동입니다. 답은 1번이죠. 피동. 여러분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판단하려면 접사에서 이히리기까지는 겹친단 말이에요. 이히리기는 피동 접사일 수도 있고 사동 접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돼? 주어를 잡아야 돼. 주어가 당하는 상황이냐? 시키는 상황이냐? 이걸 봐야죠. 자, 그러면 2번. 그 고기는 주어가 고기예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맨 앞에 있어서 얘가 주어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보니까 주어가 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기를, 얘가 목적어인 거야. 그 고기를 충분히 익게 하다. 그러니 시킴의 대상인 거죠, 얘가. 자, 그래서 내가 고기를 익게 하다. 사동 맞죠? 자, 그 다음 결국에 그 아이를 울게 하다. 더 이상 나사를 돌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개하다라는 사동, 시킴의 표현으로 장형사동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자, 겹받침의 발음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겹받침들을 볼게요. 리을 기억은 원래 대표음이 기억입니다. 하지만 뒤에 자,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할 때만 리을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맑고 막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 뒤에 지금 기억인가요? 디귿인가요? 디귿이죠? 이럴 때는 대표음으로 기억을 사용하고 뭘 떼어버린다? 리을을 떼어버리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막다. 여기서 안 울림 100% 된소리 되기로 따가 되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뒤에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맑고 막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리을 피읍은 둘째 이 자음이 대표예요. 그러면 리을이 떨어지겠죠. 근데 피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도 받침 자리에서 발음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뭘로 변할까요? 비읍이요. 그래서 을고가 아니라 비읍, 읍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로 밟다에서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이 대표음이지만 발로 밟다라는 단어만은 비읍이 대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다 같은 경우는 리을이 대표음이에요. 그래서 티읕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리을 비읍의 예외 단어인 발로 밟다 따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자, 다음 시조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사자성어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를 읽을 수 있어야겠죠. 현대어 풀이 버전으로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 시조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조 100선,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조 100개를 주제별로 정리해서 알고리즘 확장팩, 문학 쪽에 맨 뒤에다가 제가 수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연시조의 일부입니다. 산수간의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수간의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겠다라고 했더니 자, 그 모르는 남들은 비웃습니다. 그 영문을 모르는 사람, 그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비웃습니다. 자, 어리고
이 어리고가 예전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었어요. 어리석고 하얌, 이거는 시골뜨기라는 뜻이었어요.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상황에는, 내 분수에는 딱 맞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산수간의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겠다 하니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남들은 비웃지만, 자,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나의 분수에는 딱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뒤에 바위 끝에 물가에서 실컷 놀겠다. 그 밖에 남은 일들 부러워할 줄 있으랴. 그 바깥에 속세, 부귀영화 이런 거 내가 부러워할 것 같으냐? 부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건, 자, 자연 안에서 자연 친화, 그리고 안분지족, 만족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은 몇 번? 1번입니다. 여러분, 나머지의 선지들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도 아는 게 좋겠죠. 박학다식하다,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다. 욕속부달, 너무 빨리 하려고 속도 내면 다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강풍명월은 이제 자연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러면 4번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여기서 그냥 자연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자연 속에서 가난해도 만족하고 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족, 만족하다의 족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사통용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품사통용은 하나의 형태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의 역할을 해내는 걸 얘기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구품사는 각 부류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 문법적 성질이 있는 것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푸른 하늘의 푸른은 형용사. 하얀 구름이 떠간다. 하얀 형용사. 하얗다 형용사. 하늘은 푸르고 형용사. 구름은 하얗다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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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자, 물론 푸르고 하얗다와 푸른, 하얀 이렇게 쓰인 건 문장에서의 포지션은 달라요. 근데 문장 포지션이 다르다고 해서 품사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은 품사 통용을 보여줬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애는 열을 배우면 조사와 결합을 했을 때 이 수와 관련된 개념은 수사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조사가 있으니까 수사. 근데 여기서는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수, 관형사예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민다. 명사를 꾸미죠. 그러면 이거 어때요? 품사 통용입니다. 자, 그러면 답안은 2번이죠. 자, 그러면 3번. 뛰는 친구와 걷는 친구. 이렇게 관형어의 포지션에 놓였지만 뛰다, 걷다 모두 다 동사입니다. 여기서도 뛰었다, 걸었다 동사죠. 그래서 1번이나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이랑 두 번째 예문이랑 문장 내 문장 성분으로는 다르지만 품사는 유지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철수가 얻은의 수식을 받는 만큼 의존명사. 그 다음에 잃은 만큼 이것도 수식받는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띄어쓰죠. 자, 그 다음 오늘 우리는 그 팀들이 할 만큼만 하고 띄었었죠. 그 다음에 할 만큼 역시나. 그래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만큼은 다 뭐예요? 의존명사. 그러면 얘는 품사 통용할 땐 어떻게 쓰일까? 나도 너만큼은 해. 이렇게. 그죠? 사과만큼이라고 할 때. 이럴 때 만큼은 앞에 있는 명사에 붙여 쓰죠. 이럴 땐 조사만큼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거 다 수식받으면서 띄었었죠? 그러니 싹 다 의존명사인 거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문학 문제를 풀 때 선지를 힐끔 봐서 내용에 대한 문제인지 형식에 대한 문제인지를 파악하세요. 그랬을 때 보니까 형식적인 용어들이 나오죠. 중의적 표현, 토속적 소재, 유사, 어구, 영탄, 어조, 통사구조, 반복. 그럼 이런 건 사실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고 이게 형식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본 뒤에 올라가서 지문에서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야 빨리 풀죠. 그래서 문학도
형식에 대한 질문인지 내용에 대한 질문인지 미리 알면 더 빠르고 정확히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중의적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속적인 소재, 토속적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토속적이라는 건 자연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문명적이고 도회적이고 그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사한 어구, 단어 2개 이상의 구죠. 근데 그게 유사한 거야. 자, 그리고 영탄적 어조는 뭐죠? 감정을 표출하는 말투. 그 다음 동일한 통사구조, 문장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건데 통사구조의 반복은 뭘로 알아보는 거냐면 조사나 어미가 유지되면 문법적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말군 밑에 붐비다. 자, 여러분 보니까 쫙 계속 똑같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유사어구도 충족이 되고 동일한 통사구조도 충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조랑말 말군 밑에 붐비다. 염을 써는 소리에 붐비다.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이런 소재들이 도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토속적 소재로 향토색을 드러낸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감정을 터트리는 어조를 사용했느냐? 자,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없고 담담한 어조로 여기 감정 서술어가 하나도 없죠. 그냥 마치 어떤 풍경을 보고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서술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영탄적 어조는 확보할 수 없고요. 그럼 중의적 표현은 뭐냐? 저녁 무렵에 내리는 눈.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의미와 저녁 무렵의 눈, 시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눈이 인생의 저녁 무렵에 내리는 눈인지 아니면 진짜 아침, 점심, 저녁의 저녁인지 이것도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사이시옷 표기가 옳은 곳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사이시옷은 어떨 때 적나요? 먼저 합성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 1, 합성어여야 한다. 단일어나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건 2, 앞말의 받침이 없어야 사이시옷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모음 밑에 받침 자리에 넣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원래는 없던 발음이 더 나야 되는 거죠. 그 양상으로는 된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이 하나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한자 더하기 한자나 외래어가 더해진 것은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자 더하기 한자인데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 6가지가 있죠. 그건 따로 외웠어야 합니다. 여긴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해와 님이죠. 여러분, 님은 접사야. 그러면 이건 합성어인가요? 파생어인가요?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윗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윗문장이라는 합성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합성어로 등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 띄고 문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라고 했죠. 아랫입술, 윗입술 존재하는 합성어예요. 그러면서 아래 엔 입술, 니은이 첨가되거든요. 윗입술도 그렇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가위표에 발음에 된소리가 덧나거나 니은이 하나나 2개 덧난 게 있나요? 없죠. 왜? 여기 뒤에 거센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가 일어날 수도 없고 니은이 들어간 적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시옷을 왜 넣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조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다음에 공문서에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귀사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회사를 이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귀하, 귀사. 자, 그래서 이건 존재하는 단어로서 요거는 붙였어야 합니다.
이거를 띄어서 고쳐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리게 고친 거예요. 그 다음 구인 구직자간이라고 할 때 이건 사이라는 뜻이에요. 둘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직자의 채용기회라고 했는데 이건 채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채용은 누가 해요? 회사가 해요. 그러면 구직자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채용될 기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채용될 기회래. 구직할 기회. 그러니까 입사하게 되는 기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 기회라고 해야지. 채용은 누가 한다고? 구직자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채용한다고. 회사의 채용 기회, 구직자의 취업 기회. 그래서 회사는 채용하고 구직자는 취업해요. 자, 그다음 거버넌스는 외래어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고쳐 쓰자 외래어라고 해서 제시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2026년 확장팩 개정 추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협치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쓴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표준어 규정 부분에서 애요, 여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애요라는 어미는 어요라는 어미와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때 이게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을 하면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라는 어간에 애요, 어요가 붙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미 상태고 서술격 조사일 때는 이애요, 이어요가 돼요. 그쵸? 그리고 이것의 준말 형태가 예요, 그리고 여요예요. 근데 모든 경우에 이 준말을 사용할 순 없어요. 받침이 있을 땐 준말을 못 씁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을 땐 네 가지가 다 결합될 수 있지만 본말, 준말. 하지만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준말은 사용 못하고 이렇게 본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볼까요? 철수죠. 여러분 여기서 수로 끝났죠?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네 가지가 가능해요. 철수이에요, 철수예요, 철수이어요, 철수여요. 네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요거 바르고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것도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모이에요, 모예요. 그 다음에 모이어요, 모여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에요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미란 말이야. 어미는 어간에 붙어야 되는데 이 뭐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체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를 써야 되는데 서술격 조사 없이 어간을, 그러니까 어미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니은 땡. 그래서 바르게 쓴 거 고르기니까 기억은 바르고 니은은 잘못됐죠. 그 다음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아니다의 아니가 어간이죠. 그럼 뒤에는 어미가 오는 자리가 맞죠?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어요, 아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버전 다 되고 이것도 되는 상태.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다는 것, 이, 에, 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거, 이, 에요가 아니라 거, 이, 에, 요. 그러면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 역시 잘못 썼습니다. 답안은 1번. 자, 그래서 거의예요, 거예요. 이렇게 줄여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이죠? 자, 그러면 이때 내용에 대한 질문인지 형식에 대한 질문인지 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서술 초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거 형식이죠? 그럼 이거 시점 문제구나. 서술의 초점이 소년에게 있는지, 문체는 장황한지 장면 모사가 두드러지는지. 3번도 시점이죠. 4번도 시점이죠. 그럼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시점 확인하고 장황한 문체인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부터 볼까요?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를 이렇게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혔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자, 이거 뭐요? 추측형. 그 다음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뭐뭐 하는 듯 뭐뭐 한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을 움켜낸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비킬 모양이다. 여러분, 소녀의 마음속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는 이라고 1인칭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건 3인칭 관찰자예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이 인물의 마음속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뭐한 듯, 뭐뭐인 양, 이럴 모양이다. 추측형을 쓰죠. 그럼 겉으로 인물이 움직이는 걸 보기만 할 뿐 인물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작가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왜 틀렸어요? 소년이 아니라 소녀. 그 다음 장황한 문체 아니야. 짧아. 그리고 묘사는 맞아요. 그 다음 서술 시점이 소녀의 입장인 건 맞는데, 여러분, 소녀에 집중된 건 맞는데 소녀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서술의 대상이 소녀지 서술을 소녀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번은 왜 틀렸다? 소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녀를 바라보고 있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부터 리을 중 표현 방식이 이렇게 다른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용 볼게요.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을 직접 화행이라고 합니다. 직접 화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줘 라고 하면은 직접 화법 명령이죠. 자,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되면 간접 화행, 간접 화법입니다. 너무 덥지 않아? 그러면 창문 열어달라는 얘기인 거지. 물어본 게 아니야. 사실은 창문을 열라는 명령의 의도를 가졌지만 명령형을 쓰지 않고 의문형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자, 1번. 형광등을 새로 사왔어 라고 정보를 전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평사형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갈아줘 라는 명령의 의도가 있다. 간접화법입니다. 그 다음 밤늦게 공부를 했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요. 뭐뭐하네는 감탄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밥 좀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사실은 명령을 하는 간접적 의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 집 어떻게 가지?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러면 의도도 질문, 형태도 의문. 그러면 이건 의도한 바와 문장형이 일치하죠? 그럼 이건 직접 화행입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촉이 다 부러져서 쓸 연필이 없네. 자, 뭐뭐하네. 감탄형이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에게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명령이거든요. 근데 어형은 감탄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다음 로마자 표기법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자는 라틴 문자라고도 하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문자로서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언어를 기록하는 표준 문자이며 그리고 유럽인이 정착한 곳과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 밖의 나라에서도 쓰입니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땐 하면서 로마자 표기법을 보여주죠.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DB,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말, 문장의 마지막 종성, 받침에서는 KTP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 앞이나 어말일 땐 KTP. 그 다음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말일 땐 L. 근데 발음상 리을이 연달아 날 땐 LL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특이점. 그 다음 의문의 변화가 일어날 땐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습니다. 자, 그럼 갑천 볼까요? 갑천에 모음의 앞일 땐 G.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자음의 앞이죠. 치읓 앞이니까. 자음의 앞일 땐 P. 그 다음에 2번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살풀이에서 리을. 그리고 자음 앞이죠. 자음 앞이면 어떻게 써야 돼? 자음 앞에서는 L. 그 다음에 풀 할 때 여러분 이거 이응 앞이라고 자음 앞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기 때문에 연음이 일어나서 발음을 쓰자면 발음 기준이죠. 살푸리거든요. 초성이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에요. 빈자리지. 그러니까 리을이 뒤로 넘어가서 연음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리을은 모음 앞에 리을이라 R이 맞아요. 자, 그 다음 고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모음 앞에 기역은 G. 그 다음에 여기 모음 앞에 비읍은 B. 자, 그 다음 강릉. 자, 강릉에서 모음 앞에 기역은 G. 그 다음에 릉 할 때 모음 앞에 리을은 어떻게? R. 그러면 다 맞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서 4번에 강릉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모음 앞에 얘가 리을이니까 R로 써야지 라고 생각했지. 근데 발음이 뭐냐고. 3번.
의문의 변화가 일어날 땐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어라. 강릉은 순행 비음화에 의해 릉이 아니라 능으로 발음나요. 강능. 이응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이 되거든요. 이걸 순행 비음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음화를 반영해서 적어야 되죠. 그러니 R이 아니라 N으로 적어야죠. N. 발음 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을 잘 하시려면 표준 발음법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떤 발음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로마자 표기법도 완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6번. 우리말 어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이라고 하면 되게 넓어요. 한글 맞춤법에도 맞아야 되지, 띄어쓰기 확인해야 되지, 그 외에 뭔가 누락된 성분 없어야 되지 등등등.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을 들어서는 주문이 밀려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되어졌다. 되다라는 피동 접사에다가 어지다라는 피동의 보조 용어를 또 썼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에요. 이중 피동은 비문법이죠. 그래서 가동되었다라고 한 번만 피동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작은 형. 아버지가 주차장으로 빨리 오시래 그랬는데 여기 고칠 거 두 가지야. 아버지께서 요것도 아버지께서 주차장으로 빨리 오라고 하시어를 줄여서 하셔. 혹은 오라고 하셔. 시어. 근데 오시래라고 하면 누구를 높이는 게 되죠? 너님 오시래가 되죠. 작은 형을 높이게 돼요. 자, 그 다음 3번. 선생님께서는 연구실에 책이 많이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서술어의 직결 주어는 책입니다. 그럼 이건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 상황이에요. 간접 높임. 간접 높임에는 서술어로 계시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높임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선어 발음이 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책이 많으시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보니 지금 대구도 정말 덥겠다. 그래서 요거 4번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다 적절하죠. 그럼 여러분 1번은 이중피동, 2번과 3번은 높임 표현에 대한 쟁점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이렇게 적절한 것은 자, 이 작품을 딱 보면 앞부분만 읽고도 이거 참화설이다 라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독해할 때 속도 차이가 나겠죠. 아마 미리 공부했던 사람들은 참화설의 주제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읽지도 않고 바로 답안을 찍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필수작, 특히 고전 문학은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알고리즘 이 확장팩에 보면 교과서 필수작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공부한 만큼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확장팩의 문학 파트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내가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 그래서 가끔 빌려서 탑니다. 그래서 참화설, 빌릴 차, 말 맞자. 그래서 수필이에요. 자, 그래서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도 못하고 넘어질 것 같이 불안불안하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감으로 후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또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합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옮아가고 바뀌는 게 이와 같을까? 여러분, 이게 자신의 감정이죠? 경험을 통해 느낀 바. 참 사람 마음이 어쩜 이렇게 변덕이 심한가? 그러면서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쓸 때도 이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게 뭐죠? 자기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는 이 변덕이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서 내가 가지지도 못한 물건에 대해서도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러는데 근데 내 물건이 되면 얼마나 내 감정이 멋대로 날뛰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느 것이든 빌리지 아니한 게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원래 인간은 맨몸으로 오죠. 이 세상에. 그리고 갈 때도 맨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린 것이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린 것이고 이러면서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지아비는 아들은 아비로부터 종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는 건 원래는 없는 거다. 그 빌린 바가 또 깊고 많아서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반성할 줄도 모른다. 자, 그러니 얼마나 멍청한 일인가,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되돌아가면, 빌린 것을 뺏기게 되면 있던 권세가 힘이 없어져. 그러면 그것을 또 외톨이가 되고 외로운 신하가 되고, 그러니 그만큼 더덥고 약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길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직권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참화서를 지어서 널리 알린다. 그럼 이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빌린 것이다? 자,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보고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걸 찾아볼게요. 여러분, 힘과 권세가 허무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요. 그 허무함을 왜 얘기하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니 1번은 지문에 있다고 해서 답이 아니야. 주제를 찾아야 돼. 자, 이 1번을 왜 얘기했느냐?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유는 아니라고. 소유에 집착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답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열 문제죠. 이제 비문학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서술형 문제예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러면 선지도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을 쭉 읽고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해서 너무 열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그리고 기껏 배열해 놓고 선지 보니까 답이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지를 볼게요. 나로 시작하거나 다로 시작하죠. 예, 그러면 가로 시작하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고정부를 먼저 읽고 가부터 읽지 말고 나다부터 읽으세요. 그래서 이 고정부 뒤에 뭐가 올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읽으면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제 문자가 통치수단이었다. 그러면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문자가 통치수단, 문자를 만드는 행위는 새로운 국가질서의 창조였다. 자, 그래서 국가질서가 통치수단이니까, 자, 그래서 문자는 황제의 명령을 담은 매개체, 문자를 통해 황제의 명령의 변방까지 전해집니다. 말하자면 문서행정 시스템이 시황제의 천하통일 이후로 국가통치 기본이었습니다. 문자 기반 행정체계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퍼져서 동아시아 문자 문화사의 전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정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자, 이 문서행정 시스템, 즉 문자 기반 행정체계가 바로 동아시아, 여기 동그라미를 좀 넓게 칠게요. 동아시아 문자 문화사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요약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문자에는 권위가 필요하다. 세종도 이에 따라 한자의 기본 원리인 상형이나 고전의 모방이라는 논리를 생각했을 것이다.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은 자형이 사물의 형상을 본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 차이가 적지 않다. 지금 나는 문자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한자와 한글의 차이, 한자, 한글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정부 뒤에 얘가 와야만 하는가? 잘 모르겠죠. 그럼 다를 읽고 비교해 볼까요? 자, 다를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발명자가 굳이 상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러분, 다가 오려면 사실 나가 앞에 있어야 다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고정부 뒤에 나가 왜 와야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보다는 나가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뭘로 출발하는 선지는 지워? 네, 바로 지금 다로 출발하는 선지는 지워주세요. 그러면 선지에서 1번, 3번은 아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발명자가 하고 다를 다 읽을 필요 없겠죠. 왜? 다로 시작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고정부 뒤에 문자의 권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한자 한글로 넘어갔다. 그럼 가를 보고 가가 나랑 어떤 관계냐, 이걸 볼게요. 한자의 상형은 뜻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산의 뜻이 산의 형상인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한글의 상형은 한자의 상형과 달라서 굳이 한글을 상형자라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 여기 밑줄. 자, 그래서 이 차이를 구체화해주고 있죠? 그러면 나보다 가는 뒤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데 한글의 발명자가 굳이 상형이라고 한 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이유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죠. 그러면 가와 다의 순서는 뭐죠? 가 뒤에 다죠. 자, 그러면 나, 가, 다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 나가다. 답은 4번. 요렇게.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은 전개 방식입니다. 자, 다음 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차례를 들 수 있다. 뭘로 드는 거죠? 예시로 드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세시풍속, 설날 세시풍속이 일반화 진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뭐다? 바로 차례.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제사상에 설음식을 두루 갖추어 놓고 차례를 지낸다. 예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시는 무엇을 위한 것?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 추론 부정발문이에요. 이럴 때는 지문을 다 외워서 선지를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게다가 긴장하면 단기 텍스트 암기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를 오히려 먼저 보세요. 선지를 먼저 보고 변별 키워드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지문에서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긍정발문에선 사용할 수 없어요. 부정발문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왜? 긍정발문은 하나 빼곤 나머지는 거짓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만 거짓이고 나머지가 참인 부정발문에만 선지 먼저 읽기를 도입하세요. 자, 그럼 선지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폐하는 황제를 간접적으로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로 폐하를 잡아요. 그 다음 2번, 저하는 폐하, 전하 등과 같이 궁궐의 전강명칭에서 비롯됐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과 같이면 얘네들은 전강명칭에서 나왔다죠. 근데 저하는 아니다잖아. 그래서 폐하끼리 연결해두고 저하도 따로 찾아. 그 다음 하파는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호칭 중 가장 높은 경칭이다. 하파 잡아두고 자, 이 호칭 중 가장 높은가. 그 다음에 각하는 폐하, 전하, 저하, 하파 중 가장 위계가 낮은가. 이런 식으로 저 키워드를 다 외우진 못해도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어떤 명칭은 어떤 의미냐, 높냐, 낮냐 이런 거랑 전강 명칭에서 왔냐 이런 거랑 이런 걸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호칭의 위계에 대한 글이구나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갈게요. 각하라는 단어는 폐하, 전하, 저하, 하파 등과 함께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경칭 중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각하가 어디에 있었죠? 4번 선지죠? 자, 그러면 폐하, 전하, 저하, 하파 등과 함께 경칭이죠. 근데 이 중에 어느 정도의 등급이냐 이거야. 자, 그래서 먼저 황제에게는 폐하라는 경칭을 썼다. 그래서 황제폐하. 폐하란 그러면 폐하가 1번이죠. 폐하란 우리가 돌계단 아래라는 뜻입니다. 황제를 만나는 사람은 폐하라는 호칭을 통해 자신이 돌계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간접적으로 높여 부르는 황제폐하 맞죠? 그럼 20번에 1번 선진 참이지. 그럼 지워. 바로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폐하라는 경칭은 화자가 청자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불러서 결국은 상대를 부르게 되는 간접적 방법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1번 선지 참이 확보되죠. 간접. 자, 그 다음 하자가 들어가는 경칭은 모두 이렇게 자신을 불러서 결국엔 상대를 부르게 되는 간접 화법인 거죠. 그래서 아, 여기 나오는 하로 끝나는 말이 다 간접적인 높임이구나. 자, 그 다음 전하라는 경칭은 왕이나 왕후 등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전하라고 불린 이유는 궁궐 내에 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전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전각명칭에 대한 얘기가 선지 2번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전하라는 게 전각명칭에서 왔다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전이잖아. 근데 선지 2번은 뭐래요? 저하죠. 전이에요, 저예요? 저잖아요. 그러니 전하는 전각명칭에서 나온 말이 맞지만 폐하는 돌계단 아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저하는 전이 아니죠. 그러니 전각명칭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전하 다음은 저하였다. 저하는 궁궐 내 전각의 명칭은 아니고잖아요. 그러니 답안 나왔죠? 답안 몇 번? 2번. 저하는 전각명칭이 아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확인했고 2번 확인했어. 답이 나와버렸어. 그럼 여기서 시험장에서는
3번과 4번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지문 뒤를 훅 하고 읽으면서 2번이 정답인 게 번복되지 않는지, 즉 뒤집히지 않는지만 보는 거죠. 뒤집힐 확률 매우 낮죠. 왜? 의견이 아니라 사실적 정보니까. 이럴 때에는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시간 단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랑 4번은 지문의 어느 부분에 근거가 있는지 해설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자, 21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이거는 요약해야겠죠? 구조적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국어 발음의 오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의 오류다. 오와 어의 구별이 어려워서 이촌과 이천을 잘못 발음하거나 기역과 키읔의 구별이 어려워서 크림을 반대로 발음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러분, 이런 건 예시예요. 그러니 이 부분은 밑줄의 대상이 아니고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이런 예시를 든 이유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의 오류의 예시죠. 그리고 이건 무엇 중 하나야? 외국인 학습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국어 발음의 오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다른 종류도 있겠죠. 두 부류니까. 그럼 뒤에서 그런데 우리가 오류 혹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 특유의 발음이 느껴지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류인 거죠. 영어의 C 발음, 한국의 C 발음이 그렇다. 외국인이 철수 씨를 철수 씨라고 발음하면 듣기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건 의사소통 실패를 유발하는 오류고,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부분은 의사소통의 실패를 일으키진 않아요. 두 부류가 다 나왔죠? 그럼 이 두 부류의 얘기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이 세 개의 문단 중 제일 중요한 문단은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오류를 구별하는 것은 발음교육의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약 발음교육의 목표를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것으로 정하면 앞서 언급한 외국인 말투도 교육 대상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부류를 다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의 말투는 특별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해서 발음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만 교육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의 모어화자처럼 발음하는 능력을 기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불가능한 거 도전하지 말고 가능한 걸 하자. 그럼 뭐예요? 의사소통에 오류가 벌어지지 않는 것 위주로 발음 교육을 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다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지로 가서 이 가다반을 가장 잘 표현한 선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 오류를 우선으로 하여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답이죠.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부류를 다 교육하는 건 사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자, 22번, 23번 세트형입니다. 자, 군무원이나 법원직, 그리고 요즘에는 출제기조 전환 후에는 공무원 시험에도 세트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형은 주로 2문제짜리가 많았지만 3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이 길거든요, 세트형은. 그러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유형을 발견하면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세트일 때일수록 이 문제의 목적, 여기 이 세트에 수록된 문제의 유형을 알고 지문에 들어가면 훨씬 더 지문을 읽고 답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2번.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맥 추론 문제. 자, 그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말 접속어 넣기 문제.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동시에 지문 읽으면서 풀려고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주장하든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 인간의 행위고 그것은 여타의 자연적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 어려워. 지문이 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야.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펜터치 의지에서 잘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기억이 숨겨져 있죠? 근데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이 인간행위. 그러면 그것은 인간 행위는
여타의 자연적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됨. 그럼 인간 행위가 자연 법칙에 따라 규정됨이에요. 자, 역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그럼 이러한 현상이 뭐예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이 행위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의 원인이 아무리 깊숙이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에서 인간의 의지의 자유가 발휘되는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규칙적 진행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도요. 그래도 인간의 행위에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개인에게는 얽혀져 있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류 전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느려도 근원적 소질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앞뒤의 내용은 기대하는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대등병렬의 접속어, 즉 그리고가 나와야지 가에 전환의 접속어인 그런데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23번에 1번, 2번 나오십니다. 그리고 대등병렬, 기대하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예시로 결혼, 여기서 비롯되는 생명의 탄생, 죽음 등을 들어보자. 이들은 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들이니 그러한 사건의 수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규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 점프, 여기 뭐가 들어갈까? 큰 국가들의 연간 통계에 의하면 그러한 인간사들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전개되듯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앞부분은요.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뒤는요. 법칙에 따른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앞뒤가 어때요? 역접. 그래서 나에 들어갈 접속어는 역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을 골라야죠. 그럼 23번 답 나왔어요.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다 읽었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 이 글의 중심화제예요. 그럼 이 글의 중심화제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자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를 따른다? 거시적으로 보면 법칙에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빈칸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것 같지만 문맥도 보셔야죠. 자, 앞뒤의 문맥을 보면, 자, 우리가 뭘 주장하든 인간의 행위는 법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뭘 주장하든에는 인간의 행위가 법칙적이라는 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뭘까요? 의지의 자유가 있어. 하지만 자유와 상충되는 법칙을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법칙과 상충되는 반대 개념인 의지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22, 23 세트는 비문학 독해 문제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지문의 난도가 꽤 높았어요. 이 두 개를 다 맞았다는 건 사실은 수능 등급으로 추정을 하자면 2등급 정도 되는 정신능력, 사고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 요걸 두 개를 다 틀렸거나 이 두 문제를 푸는데 시간 지체가 너무 심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휘력, 그리고 문해력, 구조독해력, 사고력, 자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군무원이 비문학 독해 문제 수는 공무원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적지만 난도는 오히려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을 사람은 정확히 맞아야 하는 거지. 이 부분을 점수로 확보하려면.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추론이어도 부정발문이니까 선지에서 변별 키워드 먼저 볼까요? 자, 1번.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증대된다. 그럼 엔트로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매질 잡아주시고, 그 다음 3번 여기서 원하는 성분을 어떤 온도에서 얻어내느냐, 그 다음 4번 저분자 고분자 이런 것만 가져가. 이걸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확산이란 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멸치 육수를 예로 든다면 멸치 안에 모여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농도가 옅어지고 희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넓게 퍼지려는 경향, 이게 뭐래요?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퍼지는 게 증대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인데요. 모여있지 않고 흩어질수록 무질서도가 증대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액체와 기체 중엔 무엇이 무질서도가 높을까요?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증대된다. 1번은 참이죠. 자, 이러한 확산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받습니다. 첫째, 자, 열입니다. 물질이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조리할 때 가해지는 열이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그러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에너지가 높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확산되는 물질의 크기인데, 자, 그럼 크기가 작으면 저분자, 작을수록 확산이 쉽습니다. 저분자일수록 확산이 쉽겠죠. 자, 그러면 4번, 저분자가 고분자보다 빨리 확산된다. 4번 확보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육수의 경우 보통 그 매질이 물이라서 물질이 확산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질이죠. 하지만 갈비찜처럼 유용한 맛성분을 농도 높은 육수에서 고기 안쪽으로 확산시킬 땐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번을 볼게요. 멸치 육수를 내는 것보다 사골 육수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매질 상태가 달라서, 여러분, 매질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매질이 뭐라고 그랬죠? 육수는 매질이 물입니다. 그러면 멸치 육수도 육수, 사골 육수도 육수, 둘 다 매질은 같죠? 그럼 매질의 차이 때문이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미지근한 물보다 팔팔 끓는 물이 열이 높죠. 그럼 열이 높으면 어때요?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확산 에너지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5번.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역시 선지 먼저 볼까요? 자, 여기서 선지가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거 확인이라기보다는 사례 추론일 확률이 높겠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1번 예금자 보험제도란 뭔지, 그래서 뒤는 읽지 말고 예금자 보험제도의 어떤 정의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예금자 보험제도의 보장 한도가 높으면까지만 읽어요. 보장 한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자, 그럼 외환위기 이후까지만 읽고 있다가, 그 다음 예금자 보험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예금보험금까지 읽고 지문 읽으면서 찾으세요. 문장을 다 끝까지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지문 볼게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금자의 가계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자, 그래서 국가 금융제도의 안전성에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한 다음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일정 금액의 한도 안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금자 보험제도의 정의죠? 자, 그러면 1번 선지와 비교하세요. 1번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여러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맞죠? 1번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1997년 외환위기 나왔어요. 자, 여러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정부는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이던 종전의 보장 한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금 전액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계속이요? 잠깐이요? 잠깐이요. 자, 그래서 원래 예금자 보호제도가 다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되 부실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 보장하는 게 원칙인데 한시적으로 깼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예금보험금의 보장한도에 대한 얘기가 2번이었잖아요. 그럼 2번 선지로 가서 보장한도가 높으면 금융기관이 이에 의존해서 부실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 아직 이 내용은 못 읽었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예금자 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래서 잠깐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한 적 있죠. 그러면 3번 확인됐죠. 1, 3번 지워주고 2번에서 금융기관이 이렇게 부실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자, 그럼 뒷부분을 읽을게요. 자,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올렸어요. 전액은 안 돼. 자, 이게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축은행의 보장한도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왜? 금융기관이 부실 운용할 수 있으니까. 몇 번 선지 확인됐죠? 3번 확인됐죠? 그러면 답안은 4번인데 4번은 뭐가 틀렸을까? 예금자 보험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예금보험금은 예금자가 예금한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급하는 거죠? 자,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 지문에 보면 자,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주체가 틀렸죠?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자, 25문제. 군무원 9급
국어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난도는 어떠합니까? 자, 원리문법 부분 그닥 어렵지 않아요. 보편적인 뭐 서술 자릿수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문 규정. 자, 띄어쓰기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되게 특이한가요? 아니죠. 기출에 다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어휘 한 문제지만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 있어요. 적의 이런 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어휘. 그 다음에 비문학. 자, 세트형 하나가 굉장히 난도가 있었죠. 그래서 독해는 최대한 난도 높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